길을 찾은 사람들 원효 617년에서 686년 첫 새벽 이 땅의 첫 새벽이요 온누리의 첫 새벽이다. 불법을 다 끝나라 그 모양이 어떠한고 백성은 충신이요 아들 딸은 효자로다. 악귀 물러가고 신선이 모여드니 옷은 풍조하고 국태민안하다. 산 모양 들 모양도 얼굴이 변하고 날짐승 길벌레도 악심을 떼었으니 현세 즉 극락이라. 기쁜지고 지하자 좋을시고 춤을 추자. 사람들이 모여들고 흥에 겨워 노래로 한마음 되고 춤으로 한몸 되면 고요히 가라앉아 나무와 밑다발을 읊조리고 사람들이 원효에게 눈빛을 모으면 원효는 신이나 도둑 이야기를 시작하는 것이었다. 유명한 도둑이 살았다. 잡혀본 일이 없었다. 하루는 그 아들이 도둑의 비결을 가르쳐 달라고 했다. 온 가족이 깊은 잠이 든 부잣집으로 들어갔다. 아들을 농에 잠그고 도둑이야 하고 사람들을 깨워오고 도망갔다. 아들은 혼자 힘으로 도망갈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간신히 돌아왔다. 내가 옛날 돌아왔을 땐 4시나 되었는데 너는 배나 일찍 돌아왔으니 너는 나보다 훌륭한 도둑이 될 거다 라고 했다. 사람은 누구나 그 짝 속에 갇힌 운명이다. 그러나 사람은 자기 힘으로 이 운명을 깨뜨리고 나올 수 없다. 그것이 금강경의 오이라는 것을 아는 이는 원효밖에 없었다. 원효의 인품에 그들은 자기들도 모르게 감화되었다. 원효가 살던 신라는 황금시대였다. 원효의 장인은 김춘추요. 김춘추의 처남은 김유진이다. 두 장수가 쌓아올린 성 안에 원효의 화기로 복숭아꽃이 피었다. 석가는 불교를 시작했고 용수는 소승불교를 대승으로 고쳤다. 원효는 용수 이후 사지 백제로 분열되어 전체의 생명을 잃어버린 불교를 다시 일체로 환원하여 새로운 생명을 불어넣은 정신문화의 창조자여 동양문화 사상의 영원불멸의 금자탑을 쌓아놓은 은인이었다. 인도 불교는 서론적이고 중국 불교는 본론적이고 한국 불교는 결론적이다. 일생을 통하여 백부의 경론을 주해하고 수백 권의 대조수를 남긴 것도 용수, 이후에 따를 사람이 없거니와 그 가운데서 불교 교리상 어렵고 시비거리가 되는 10문제를 골라 한 칼로 살을 베어내듯 백가의 쟁송을 일미의 불법으로 돌이킨 원효의 이성은 냉철했다. 원효의 봄은 찬 겨울을 지난 후의 봄이었다. 하나의 파괴승이 되고 거지가 되어 벽지를 배후하면서 그는 쓰라림을 맛보았다. 그가 강원도의 절간에 발을 들여놓았을 때 그는 절간에서 밥 짓고 소재하고 빨래하는 머슴이 되었다. 3년간 작정하고 일하는 속에서 자기를 죽여가고 있었다. 절간의 젊은 학생들은 불도를 배우기에 열심이었다. 그들의 아침 저녁으로 옷깃을 여미고 읽는 글은 원효가 해석한 금강경 주석이었다. 원효는 그들을 위해 밥을 짓고 요강을 닦았다. 그 절에 주지는 하는 일 없이 게으른 주지였다. 하는 일이라곤 하루에 한 번씩 젊은 종들이 공부하러 들어간 틈을 타 누룽지를 먹는 것뿐이었다. 원효는 이 절간에서 볼 것을 다 보았다. 그는 또다시 새 일터를 찾아 길을 떠난다. 충실한 머슴을 또 구할 수 있을까? 섭섭해하는 이는 주지 스님이었다. 그는 안타까워했다. 그는 누룽지 외에는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았다. 젊은 종들에게 작별하고 길을 떠나는데 늙은 주지는 계속 따라왔다. 주지는 숨이 차서 원효더러 잠깐 쉬어가자고 당부한다. 원효는 멀리 보이는 절간을 돌아보았다. 배운 것이 없고 고생만 했지만 그래도 무엇인지 끌리는 데가 있었다. 하늘이 터지듯 무서운 목소리로 원효하고 자기를 찾는 사람이 있었다. 자기 자신으로 돌아와 사방을 둘러보았으나 주지 이외에는 없었다. 원효를 부른 것은 주지였다. 3년 동안 자기를 아는 이가 없는 줄 알았는데
자기가 멸시한 주지가 자기가 누구임을 알고 있었다니 당신은 누구십니까? 숨으려면 귀신도 모르게 숨어야지. 나 같은 곳에 들키다니. 그는 아무 말 없이 가버렸다. 그는 터덜터덜 연병이 도는 마을로 가서 시체를 묻고 병자를 돌보기도 하고 거지와 같이 자고 도적과 같이 길을 걸으면서 그들을 구하는 불사신이 되었다. 숨으면 살고 들키면 죽는다. 원효에게 일생할 수 없는 두 사람이 있었다. 하나는 누룽지 스님이요 하나는 방울 스님이다. 그 돌중들의 깊은 속에서 아무도 볼 수 없는 맑은 샘이 흐르고 있었다. 샘은 깊을수록 물은 깨끗하다. 나타난 것은 마음도 생명도 아니다. 생명은 주체요 그대로 실제다. 객체는 변화하지만 숨은 생명은 영원히 변함없다. 원효도 두 스님에게 뒤질 인물이 아니었다. 원효는 자기를 돌아보면서 하나둘씩 자기를 정리했다. 범부로서 성인을 창조하려는 원효가 원하는 바는 남의 모욕을 달게 받는 것이었다. 그는 수십 년 정진하였다. 그는 끝내 무해 도인의 실천자가 되어 자유인 원효가 된다. 일체 무해인 일도 출생사. 이것이 원효의 내용이다. 생사를 벗어나 보니 모두가 자유인이라는 것이다. 천촌 말라기 인민들도 미치광이가 아니라 불보살의 화신인 것이다. 얼음같이 싸늘한 인심 속에서 찢어진 사회를 걸어가면서 백정경론과 종파의 궁극의 목표가 정편지 각을 얻는 데 있음을 가르치고 보현 행원을 닦아 불도를 성취하여 우주가 비로자 나의 화신이고 시방이 불국임을 행을 통해 보여주었다. 이런 행이 나오게 되기까지 그저 되는 일이 아니었다. 그는 겨울에 행을 가기 전에 가을의 달빛을 본 것이다. 31세가 되던 해 의상과 함께 당나라가기 위해 유동반도를 지나다가 옛 무덤가에서 자게 되었다. 해골에 담긴 물을 먹고 모든 것이 결국 마음의 장난임을 깨닫고 마음이 나면 모든 사물과 법이 나는 것이오 마음이 죽으면 해골이나 다름없다는 것을 알았다. 일체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제도도 기구도 아니고 마음이고 사람이다. 사람이 있으면 나라가 되고 사람이 없으면 나라가 망한다. 마음을 잡으면 사람이 되고 마음을 놓치면 사람이 안 된다. 어디서나 주인이 되면 그게 극락이다. 불도란 인간이 주인이 되는 것이다. 열등의식과 사대주의를 벗어나 내가 환경의 주인이 되고 세계의 일원이 되면 그것이 불도다. 김춘추, 김유신이 칼을 가지고 나라를 지킨 것을 대안이나 원효는 표주박을 가지고 자아를 찾아주고 국가의식을 심어주었다. 원효를 보살이니 성산이 하지만 원효야말로 한국 사람이요 인간이다. 육상산 1139년에서 1192년 육상산은 주자보다 9살이나 어린 사람이지만 그 당시 중국 철학계에서는 주자와 겨룰 수 있는 유일한 적수였다. 그는 심즉리라는 학사를 들고 나왔고 주자는 성즉리라는 학사를 들고 나왔다. 우리나라에서는 주자학이 관학이었으므로 조금이라도 관학에 반대하는 사람이 있으면 죽였으니 남송의 육상산 주의암하면 주회암하면 중국에서는 쌍벽이라 할 만큼 쟁쟁한 인물이었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알려진 바가 없다. 주자와 육상산은 여동래라는 사람의 알선으로 각기 자기의 사상을 발표했다. 두 사람은 강서 연산현에 있는 아오사에서 만날 수 있었다. 주자는 46세, 상산은 37세였다. 박학다식 주자와 백철불굴의 상산이 만난 것이다. 당시 주자는 고집불통의 상산과는 말이 안 될 것으로 생각하였고 한편 상산도 들떠있는 주자와는 말이 안 될 거라고 생각하여 토론은 그것으로 끝을 맺고 말았다. 그러나 산 같은 상산의 주자는 끌렸고 물 같은 주자의 상산도 끌렸다.
그 외에도 산과 물의 논쟁은 계속되었고 더욱이 13년 후 상산이 50세, 주자가 59세 때 서로 오간 편지는 불꽃 튀었다. 젊은 상사는 주자의 약점을 찔렀다. 그에게는 언제나 날카로운 칼이 있었다. 상산이 백록동서원의 강사로 조빙되어 논어의 군자소인 의리장을 강의한 것은 주자는 말할 것도 없고 많은 학자들에게 감명을 주었다. 그의 설득력은 대단했다. 그것은 상산의 사상이 일원론이었기 때문이었다. 논이어건 비가 오건 한 구멍을 파자는 것이 상산이요 주자는 외골수는 위험하다는 것이다. 복선이 있어야 하며 우선 사람을 의심해보고 믿을 수 있거든 믿자는 것이다. 거기에 대해 상사는 무조건 믿어야 한다는 것이다. 믿음에 무엇을 더해야 된다면 그것은 믿음이 아니라는 것이다. 상사는 유교를 종교로만 보았고 주자는 유교를 도덕으로만 보았다. 도덕의 세계에서는 선악이 있다. 선악이 통일되어야 한다는 것이 주자 입장이다. 그러나 상사는 선악은 껍데기요 속에는 선악이 없다는 것이다. 선뿐이다. 맹자의 성선설이다. 상사는 이 줄기를 타고 외굴수로 간다. 주자와 상산의 차이는 둘이 하나냐 하나가 하나냐 하는 것이다. 상사는 하나가 하나라고 주장한다. 나는 나다. 나무는 나무다. 그러나 주자는 단순하지 못했다. 그의 눈앞에 나타난 세계는 복잡했다. 일체가 대립 모순이다. 이 모순과 대립의 통일은 쉬운 게 아니다. 주자는 믿음만 가지고는 안 된다. 거경만 가지고는 안 된다. 지식, 공리가 따라야 한다. 주체적 체인과 주지적 공리가 서로 들어맞아야 도가 확 뚫린다. 확연관통한다고 말한다. 주자는 언제나 존덕성과 도문학이 필요했다. 그러나 상사는 존덕성으로 쫓겼다. 주자는 마음도 성정의 통일이라고 생각했다. 마음은 성과 정을 합친 것으로 생각했다. 그리고 성과 정은 모순되고 대립된다. 그렇기 때문에 마음이 그대로 좋다고 할 수는 없었다. 좋은 건 성만이 좋다. 그래서 그는 성즉리라 했다. 그러나 상사는 마음이 두 가지가 합친 것이라고는 생각지 않았다. 마음은 본래 좋은 것으로 마음에는 흐린 물과 맑은 물이 따로 있지 않다는 것이다. 아무리 흐린 물도 놓아두면 맑아진다는 것이다. 심증리의 사고방식이다. 상사는 사람의 마음을 물로 보았기 때문에 물이 물되기란 간단한 것이었다. 상사는 자기의 방법을 이간이라 했다. 주자의 방법을 지리라고 했다. 주자가 오랜 노력 끝에 가 닿는 곳이라면 상사는 거기서부터 시작한다. 모순 대립을 본 주자는 물건이건 마음이건 어디서나 법칙성을 발견하여 그것을 체험하고 자득하여 조와 통일을 얻으려 했지만 상사는 자연과 인간의 법칙성을 찾을 필요가 없었다. 주자는 근본 이치로서의 태극을 이와 기로 갈라 태극이라 하였으며 태극의 이는 그 성격이 있다고 하면 없어지고 없다고 하면 있어진다는 변증법적 사고를 채택했다. 그러나 상사는 그런 추리는 끝없는 부정의 부정을 계속할 뿐 종합통일이 없다고 주장한다. 변증법적 추리 자체가 태극의 진상을 체득 못한 증거라는 것이다. 세상에 꽉 차 있는 자는 이요. 이가 곧 있는 것이며 있는 것은 있는 것뿐이지 있다가 없다가 하는 게 아니라는 것이다. 주자는 사변의 철학이요. 상사는 직관의 철학이다. 주자는 이성의 철학이요. 상사는 생의 철학이다. 주자는 지의 철학이요. 상사는 정의 철학이다. 상사는 대가족의 한 사람으로 자랐다. 한 집에 100명 이상 살았다. 상산의 부형들은 효제로 이름 높았다. 공자는 효제를 인의 근본으로 보았다. 인류에는 결국 가족이나 마찬가지라는 것이다. 그러나 주자는 자기 마음속에 성정 괴리를 날카롭게 경험했을 뿐 아니라 국가 권력 속에서 빈부의 갈등과 상하의 대립과 군민의 모순과 이방 민족의 침략을 뼈저리게 보았다. 이 대립을 어떻게 통일하느냐가 사색의 초점이었다. 주자가 이 일의 사고방식을 취한 것은 사회 모순을 논리 속에 집어넣었기 때문이다.
결국 주자는 이론과 실천의 인간이었고 상사는 실천만의 인간이었다. 이론과 실천의 주자의 체제는 곧 깨어져 이론을 중심으로 하는 학파는 태극 근거의 이를 실체화하고 존재하는 기를 궁극자로 하여 입법을 기의 조리로 삼는 자연철학이 생겨나게 되고, 실천을 주로 하는 학파는 상산을 비롯해서 태극 근거의 이와 마땅히 지켜야 할 입법을 자기 안으로 끌어들여 상으로 통일하고 심학을 형성하여 단도직입적으로 실천의 인간이 되어 주체적 인간으로 탈바꿈한다. 상산의 주자에 대한 불만은 다음과 같다. 위기가 임박했는데 위기의 본질을 찾고 있는 논리적 인간과 함께 뭘 하느냐. 빨리 일어나서 주체적 인간이 되어 적을 물리쳐야 하지 않느냐. 적의 본질을 찾을 필요가 어디 있느냐. 쳐 부숴야 하지 않느냐. 힘이 문제지 이론이 뭔 소용이냐. 이것이 상산의 논리였다. 주자는 철학자요 상산은 종교가다. 믿음이면 족하지 살았으면 그만이지 뭐한 잔말이 필요한가. 중국은 심학으로 나라를 구하고 우리나라는 주자학으로 나라를 망쳤다. 약을 써가면서 서서히 고치는 것은 아직도 위험이 절박하지 않은 탓이다. 그러나 순간을 다투는 위험한 시기에는 단도직입적으로 악을 오려내는 수술이 필요하다. 종교는 언제나 위기의 산물이다. 기적을 구하고 구세주를 기다림은 위기가 절박했기 때문이다. 중국은 주자를 극복하고 상산으로 줄다름쳤다. 그러나 어두운 이 나라 백성들이 주자를 쓰는 동안에 병자는 죽어버리고 말았다. 우리도 상산을 썼으면 살아날 수 있었을 것이다. 상산의 사상은 왕양명의 사상으로 꽃을 피운다. 상산이나 주자나 힘의 근거가 빛에 있다는 것은 똑같다. 동양 철학에서는 태양과 같은 힘의 근원을 태극이라 한다. 태양빛을 태극지리라 한다. 주자나 상산이나 태극지리를 힘의 근거로 생각하는 데는 문제가 없다. 그런데 태극지리라는 것은 진리인데 깨달아야지 배워서 되는 게 아니다. 상산은 50세 때 59세였던 주자에게 말하길 그대의 그리 힘이 없는 것은 그대가 아직 진리를 깨닫지 못한 탓이라고 찔렀다. 그리고 주자가 보았다는 진리는 그것이 진리가 아니고 헛개비라고 말한다. 그는 이 헛개비를 무국이란 말로 표현했다. 주자는 태극 배후의 무국을 생각하고 무국을 태극의 존재 근거로 삼았다. 태극을 무국의 인식 근거로 삼았다. 주자는 언제나 무국과 태극을 같이 주장했다. 상사는 그게 못마땅했다. 이원론이기 때문이다. 그는 편지를 쓸 때마다 주자의 무국을 깨치는데 최선을 다했다. 무국이 노자의 도교 사상이므로 배척해야 한다는 이유를 밝혔다. 그의 가을에는 무를 인정한다는 것은 불교의 선과 다를 바 없다고 공격했다. 상산의 존심명리의 이기 이론에서 생명철학이 되는 심증리의 이론론 입장에서 보면 태극지리는 우주의 고유한 실제로서 무라고 생각할 수는 없었다. 이 실제 위에서 윤리의 행동률이 힘을 얻는다. 허무에서 힘을 끌어낼 수 없다. 도교처럼 세상을 도피해야 한다든가 불교처럼 세상을 떠난다면 허무가 필요하여 태극 위에 무국을 붙여야겠지만 현실을 떠날 수 없는 유교 입장에서 보면 자연과 신은 문제가 안 된다. 허무도 무국도 다 인간 본위가 아니다. 인간성 위에서 인간의 방을 주장하는 유교 입장에서 보면 도교 불교 입장을 그대로 용납하는 주자의 생각은 얼빠진 것이었다. 주렴계의 태극도설이라고 해도 그것은 주렴계가 미숙할 때의 작품이 되어 그렇지 원숙해져서 쓴 주렴계의 통서에도 무국이란 말이 없다. 주자의 선생정명도와 정의천의 글에도 무국이란 말은 없다. 무국은 중국의 정통이 아니다. 요순, 우탕, 문무, 주공, 공자, 맹자 이르기까지 어디서도 무나 무국은 없다. 무국을 찾는다는 것은 주체성을 잃고 역사를 무시한 얼빠진 짓이다.
상산의 편지는 지성이 넘치고 노기까지 띈다. 그러나 주자 입장에서 상산은 순진해서 좋지만 어딘지 위험성이 내포되어 있다. 학문을 무시하고 신앙으로만 들어가면 힘은 있어도 미쳐 날뛰기 쉽다. 학문적 태도에는 회의적 성격이 강하여 신앙을 얻기 힘들고 의지박약에 창백한 젊은이가 되어 일도 못하는 병신이 되기 쉬운 것도 사실이지만 학문 없는 인간을 주자는 생각할 수가 없었다. 주자도 나이 40세에 성증리의 입장을 굳혔다. 주자는 상산의 마음이 곧 이치라는 생각에 회의를 품고 마음을 성과 정으로 나누었다. 그리하여 성을 일하여 마음은 감정이 미발일 때만 거기에 성이 구비되는 것이라고 생각했다. 성이란 인이 예지의 네 가지 덕을 말한다. 그러나 마음의 감정이 움직일 때의 성은 측은 수호 사양 12의 발단으로 발동된다. 즉 마음에는 성이라는 이가 있어서 인간 행동의 정으로 움직일 때 그것을 감시하고 지도하여 질서와 안정을 유지하는 심판자로 보고 성의 절대와 초월화를 강조하여 하나의 계급을 형성한다. 그러나 상사는 성과 정, 미발기, 발식의 이원적 계급을 생각하지 못했다. 그는 일제를 한 집안처럼 생각하여 심증리라는 혼일적 입장을 취했다. 주자는 선악을 엄연하게 구별하여 성을 마음속에 특별한 개념으로 고정시켰다. 이 성의 우위, 이것이 주자가 취한 입장이다. 그러나 성사는 한 집안 안에서 그런 분별은 쓸데없다고 보았다. 미워도 내 아들이요 고와도 내 딸이니 사랑만 있으면 문제는 해결된다고 보았다. 진리란 누구나 다 알 수 있어야 하고 누구나 다 할 수 있어야 한다. 양지양능이라고 생각했다. 이것을 이간이라 한다. 이것을 주역에서는 하늘은 알기 쉽고 땅은 걷기 쉽다고 했다. 땅을 알기는 어렵지만 하늘을 알기는 쉽다. 해와 달과 별을 알면 되는 것이다. 바다를 가긴 복잡하지만 땅을 걷기는 간단하다. 왼발 오른발 디디면 된다. 셋을 아는 것이 하늘이요 둘로 가는 것이 땅이다. 하늘은 만인이 볼 수 있다. 누구나 알 수 있는 것이 하늘이요 땅은 만인이 걸을 수 있다. 누구나 걸을 수 있는 것이 땅이다. 상사는 진리의 본질을 하늘처럼 보편적인 것과 땅처럼 필연적인 것으로 보았다. 이간이면서 중이다. 중이란 원을 그리고 그 가운데를 칼로 찍은 것이다. 보편적인 것과 필연적인 것이 합한 것이다. 하늘과 땅을 상사는 자기 속에서 찾았다. 보편적이고 필연적인 절대는 안에서만 찾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생각을 가장 많이 한 것은 상산이 34세 때다. 이때 그는 진사에 급제하고 서울에서 학자들과 토론할 기회가 있었다. 학자들의 말은 모두 학문이 어렵다는 것이다. 자기와 상관없는 공부를 억지로 하고 있는 것이다. 상사는 학자들의 고민을 알고 있었다. 그것은 진리를 밖에서 구하는 모습이다. 생의 목표를 밖에 두고 있기 때문이다. 돈과 지위와 학식이 인간을 정말로 착하게 살 수 없게 만드는 것이다. 상사는 인생의 목적을 안에서 찾았다. 인생의 목적은 사람 되는 것이다. 사람이 사람 되는데 여기에는 어려울 게 없다. 이원이고 분열이고 모순이고 갈등이고 없다. 밖에서 구하니까 나와 거리가 있고 갈등이 있는 것이다. 사람 되겠다고만 생각하면 아무것도 있을 수가 없다. 나는 나다 하고 인정하면 된다. 내 마음에서부터 나는 나다라고 선언하면 된다. 내가 옳은 것은 옳다고 하고 그런 것은 그러다고 하고 아는 것은 안다고 하고 모르는 것은 모른다고 하는 것이 지혜이다. 할 수 있는 것을 하는 것이 예의다. 옳은 것을 옳다고 하는 것이 의의이다. 성인도 그렇게 해서 큰 사람이지 뭐 특별한 게 아니라는 것이다. 경전도 마음의 주석이지 마음 없으면
별것 아니라는 것이다. 경전은 내 소리지 남의 소리가 아니다. 내가 내 소리를 모른다는 게 말이 안 된다. 억지로 경전을 외우게 하는 동안 어리빠져나가 주체성을 상실하게 된다는 것이다. 세상에는 이치가 있고 사람에게는 마음이 있다. 마음과 이치는 둘이 아니다. 마음이 있는 곳에 이치가 있고 이치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 심증리. 물이 있는 곳에 나무가 있고 나무가 있는 곳에 물이 있는 것과 마찬가지다. 마음에 있는 일이 내 일이요 마음이 없으면 나도 없다. 마음이 곧 나다. 그는 마음 속에서 주체성을 찾고 명리에 빠진 당시 지식인들에게 칼날을 던졌다. 상산의 주체성 찾기 운동은 평생 계속됐지만 언제부터 그가 이렇게 생각했을까? 사람들은 그가 13세 때 우주의 글자풀이를 하다가 사방상하 우주 왕고 내금주라는 고주를 읽고 심하게 입장을 굳혔다고 한다. 주는 무한이란 말이요 우는 영원이란 말이니 영원 무한한 것이 있다면 마음이 아니냐. 그렇다면 우주란 마음이란 말이고 우주의 이치란 마음의 이치이니 이치를 밖에서 찾을 게 아니라 마음에서 찾아야 한다. 상산이 무한한 하늘과 영원한 땅을 문제 삼은 것은 4살 때부터라고 한다. 4살 때 하늘과 땅의 끝이 있냐고 물어 아버지를 당황케 하였다고 한다. 상산의 논적 주자도 어렸을 때 하늘 위에는 무엇이 있느냐고 물어 아버지를 당황하게 했다. 8세에 벌써 경전을 의심하기 시작하여 진짜 성인의 말인지 아닌지에 회의를 던졌다는 것이다. 5일 상산이 제자들에게 걱정은 의심이 없는 것이다. 조금 의심하면 나아지고 크게 의심하면 크게 발전한다고 일러주었거니와 이것은 주자도 동일하다. 상산은 어려서부터 조숙하고 총명하며 단정하여 벌써 어른 같은 데가 있었다. 주나라 무왕의 후예로 성산의 8대조는 당고종 때 재상을 지낸 명문이었으나 5대 말 전란을 피하여 강서성 금계로 이사한 후에는 재산이 줄어들어 상산의 아버지 때에는 평생을 처사로 늙을 정도로 궁지에 빠졌다. 집안이 상산에게 벼슬을 하기를 바랬다. 상산은 그 길이 싫었다. 상산이 생각하는 성현되는 길은 관리가 아니었다. 그는 공리를 위주로 하는 관료 생활이 싫었다. 그러나 알 수 없이 24세에 향시를 치기 시작하여 34세에 과거의 마지막 시험에 겨우 합격했다. 상산이 임금을 배할할 기회를 얻자 관계 직원으로 흠정을 간하였기 때문에 왕의 분노를 사서 시험에 떨어지는 줄 알았는데 간신히 붙게 되었다. 진사가 되자 학자와의 토론은 계속되었으며 당시의 신진 양자호는 상산에게 본심이 뭐냐 물었다. 상산은 그대가 오늘 내린 부채에 관한 소송의 판결이 본심의 판결이라고 가르쳐 주었다. 대하는 자기 마음에 일점 청명을 반성하여 깨끗한 마음이 전하에 통하는 마음임을 깨달을 수 있었다. 양자호를 통하여 여러 제자가 줄을 이었다. 36세에는 정한현 주부라는 벼슬을 하고 37세에는 주자와 아호사에서 만난다. 그 후 43세에 상산은 주자에게 초대받아 백록 동서원에서 강의한다. 의리와 공사의 구별을 통하여 주체성의 확립을 강조하며 모두가 눈물을 흘렸다. 44세 서울에 올라가 국립대학 교수가 된다. 이때 주자가 태주지사 당중우의 부패를 탄핵함을 대찬 지지하여 주자를 응원하였다. 대학에서의 그의 강의는 춘추였다. 그는 시대를 비판하고 얼빠진 선비들을 비판하여 새로운 주체의식을 일으켰다. 48세에는 임금님의 정치 담당 보좌관이 되어 정치의 득실을 분석해 주었다. 상산의 생각은 언제나 민족주의 입장에 서 있었고 인재를 구하여 공력에 충실하고 굴욕적 외교 관계를 회복하고 책임 정치로 국회를 개혁하라는 것이었다.
48세에 그는 태주 숭도관을 주관하는 봉사에 한직을 맡아 고향으로 돌아왔다. 상산의 집에는 학자들이 모여들어 시골 어른과 정부의 관리들을 비롯하여 200~300명의 학자가 있었다. 상산의 심학은 모든 계층 사람들의 마음에 파고들었다. 53세에 형문군지사가 되어 세제를 개혁하고 형식적 의례를 없애고 백성들에게 심학을 가르쳤다. 인간 행동의 원리를 애친 경영에 두고 자기를 속이지 않으면 심불에 빌지 않아도 복을 받고 아무리 학문이 없어도 부끄러울 것이 없다고 가르쳤다. 상산의 정치 실적은 날마다 올라 소총은 줄고 도적은 사라졌다. 54세의 상산은 오랫동안 가지고 있던 폐결핵이 재발해 정물을 정리하고 가사를 단절한 후 눈 오는 겨울날 목욕으로 재개하고 의관을 정제하고 정좌하여 12월 14일 세상을 떠났다. 상산이 죽었다는 말에 주저하는 문인들과 같이 통곡하였다고 한다. 상산문집 28권이 남아있다.